안녕하십니까, 안현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수 기본 문제, 매매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매매에 관한 문제를 마무리하면 다음 영상부터 이제 임대차 들어가겠네요. 자,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이죠. 다음 중 매수인의 선의 무과시를 요건으로 하는 매도인의 담보치금 이렇게 나와 있죠. 선의 무과실인 것은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물건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담보치금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이고 무과시해야 된다. 간단한 거지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답은 3번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죠. 자, 10번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인정되는 담보책임 중 1년의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죠. 자, 일단 제척기간 자체가 없는 경우와 제척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6개월인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제척기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두 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고요. 두 번째,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긴 하지만 그 기간이 1년이 아니라 6개월, 안날로부터 6개월인 것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데, 왜냐하면 매매 목적에 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제척기간 자체가 없거든요. 따라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권리하자죠. 그래서 1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추가로 기억할 것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목적물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1년이 아니라 안날로부터 6개월이다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입니다. 환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환매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느껴지신 분이 많으신데 잘 내지는 않습니다. 일단 환매 특징은 첫째, 동시해야 됩니다. 뭘 동시해야 되냐면 계약과 등기를 동시에 해야 돼요. 2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하여야 한다. 맞고요. 4번,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해야 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해요. 1번,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 되죠.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건데 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란 이 기간을 넘지 못하고 초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장 자체도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환매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5번, 환매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다시 이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3번 볼까요? 환매권자는 최초의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환매되는 금액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겠죠. 물론 이거는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3번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따라서 환매 기간,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이런 기간은 연장하지도 못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적중 심한 문제에서 사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1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교환하면 겁나는 분이 계시는데 교환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 그대로 준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환에 대해서 어렵거나 잘 모르겠다면 매매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는 것이 요령입니다. 1번, 매매 계약과 마찬가지로 교환 계약은 낙성 계약이고 불요식 계약입니다.
1번, 갑을 사이의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다. 맞는 지문이죠. 물론 교환에 대해서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칙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인 거죠.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매 경우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답은 2번인 거죠. 그래서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기 때문에 지문이 까다롭게 느껴지신다면 매매로 바꿔서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3번, 보증금 1억 원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왜요? 1억 원의 미지급은 당연히 채무 불이행이니까요. 4번, 계약 체결 후 건물의 의뢰 과실로 소실되었어요. 그러면 의뢰 과실로 소실됐다면 위험 부담 문제가 되고요. 따라서 건물을 다시 한번요. 의뢰 과실로 소실됐다면 위험 부담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이죠. 죄송합니다. 그죠? 왜요? 채무자인 을에게 과실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을의 책임은 면하지 않기 때문에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갑의 입장에서 을의 채무 이행 본령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아직도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보증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의 이자를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맞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매매 똑같은 거예요. 자, 인도하기 전이면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는 대신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수취하는 대신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을이 건물을 인도받았다면 이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 보증금 이자를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에 법률 관계가 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3번부터 볼까요? 3번.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에는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을에게 기속한다. X죠. 자, 우리가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목적물을 인도받든지 매매 대금을 완납해야 돼요. 항상 조심할 것은 뭐는 고려하지 않습니까? 등기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인도받았으면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등기하든 안 했든 간에 매매 대금을 완납했다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인도받았다는 말도 없고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질문 보면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았어요. 그러면 과실 수취권이 있죠.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죠. 뭐는 고려하지 않아요? 등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점유 사용한 경우에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더라도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그 토지의 사용 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갑은 매매 목적물인 토지를 을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한 을의 대금 지급 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 대금의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자, 인도하기 전이면 매도인인 갑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고요. 그 대신 매매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인도 전이라도 을이 매매 대금을 완납한 때는 그 이후부터 토지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을에게 기속한다. 맞죠? 인도받든지 매매 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거죠. 5번,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 을에게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 갑은 매매 대금의 운용이자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를 붙이는 것은요,
해제는 당연히 이자를 붙이지만 취소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A가 B 소유 토지 200평을 평당 20만 원으로 해서 4천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실측해본 결과 180평으로 확인됐어요. 자, 지금 200평이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180평이죠. 20평이 부족하죠. 수량이 부족하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수량 지정 매매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수량 지정 매매는 뭐냐면 평당 20만 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0평을 4,000평에 이러면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니고 200평을 평당 20만 원씩 해서 4천만 원, 평당 얼마 이렇게 되면 수량 지정 매매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수량 지정 매매의 경우에 수량 부족을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1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자,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자,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게 뭐가 있나요? 첫째,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계약의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대금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이죠. 다시 말하면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2번 A가 선인 경우에 한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제척기간은 1년입니다. 근데 악이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이고요. 선이면 안날로부터 1년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선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니까 1년이 항상 언제부터요? 안날로부터 1년이겠죠. 따라서 3번 A는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번 지문이 3번이 답이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힌트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담보 책임의 내용은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 내용과 같다. 내용은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도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5번 A는 대금 감액 청구권을 갖는다. 만약에 A가 선이라면 대금 감액 청구권이 인정되겠죠. 선인 경우 하나요. 자, 문제에 선이란 말이 있나요? 여기 있죠. 실측해본 결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매매할 때 200평이 아니라 180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는 선이기 때문에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5번은 맞네요. 자, 맞지 않는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됩니다. 4번입니다. 값과 을은 면적을 가격 결정의 제일 중요한 요소로 정하여 이걸 우리가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수량 지정 매매예요. 갑의 토지의 배평을에게 매매하였으나 그 을은 측량의 결과 90평으로 밝혀진 경우 갑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자, 수량 지정 매매인데 100평이 아니라 90평 수량 부족이니까 매수인이 선이라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물론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쭉 보시고 악인데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X인 거죠. 3번 을이 악인 경우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면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인 거예요. 왜요?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1번 을이 선인 경우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2번, 을이 악이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자, 제척기간은 안날로부터 1년이죠. 4번, 을이 선인 경우에는 토지의 부족분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하고요. 5번, 토지 이외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에 대해서요,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요 갑 A 토지에 병합으로 뭐가 있었냐면 전세권이 있었어요. 그럼 매수인은 그 토지를 전세권자가 있으니까 사용 수익할 수 없겠죠. 용익적 권리 제한인 거죠. 이때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요 병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을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을은 선악불문하고 갑에게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과 비교해 보자고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요 A 토지에 정합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을은 사용 수익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죠. 왜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매수인은 사용 수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겠죠? 근데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게 되고, 그러는 바람에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면 이때 을은 선악불문하고 갑에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감 잡히나요? 그래서 5번을 보시면 이런 뜻이에요. 자, 토지 위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 설정되어 있다 그랬지 실행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사용 수익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것만으로는 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는 지문인 거죠. 물론 갑이 돈을 안 갚는 바람에 경매가 돼서 을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별개 문제. 그때는 을은 선악불문하고 갑에게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이해 안 해두시면 반드시 틀리게 되는 부분이니까 꼭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네. 자, 5번입니다. 맞죠? 5번. 마지막 문제네요. 갑은 을로부터 토지 5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중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술로 틀린 거죠. 그럼 500 중에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니까, 매도인 소유가 아니니까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죠. 물론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라면 일정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대금감액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매수인이 악이라면 일부 타인의 권리니까 뭐만 할 수 있는 거죠? 대금감액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갑이 선이라면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이면 다 할 수 있어요. 2번, 갑이 선이라면 제척기간은 안날로부터겠죠. 을에 대한 담보 책임은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2에서 1년은 시효기간,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을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척기간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4번 400평의 토지만으로는 갑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고 갑이 선이라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인 거죠. 5번이 답입니다. 이게 교재 가시로 계시는 분들은 정답이 4번으로 되어 있는데 5번으로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5번 100평의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경우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X고요. 답은 5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답을 5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매 관한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임대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